자, 여러분 또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2시간에 걸쳐서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거시적인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구조라든가 사회 제도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관점인데, 그 거시적 관점에서 사회문화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에는 기능론과 갈등론이 있다 이렇게 말했고, 기능론은 현재의 사회 체계에 대해서 긍정적이기 때문에 어떤 보수적인 입장을 띌 수밖에 없겠죠. 현재 사회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잘 운영되는 사회다, 이런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회를 구성하는 여러 부분들이 있다면 이 부분들이, 사회를 구성하는 부분들이 각자가 다 제 역할을 제대로 한다면 전체로서의 사회도 잘 돌아갈 것이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갈등론은 이 사회를 구성하는 이 부분들은 협조와 조화, 균형의 측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희소자원의 배분을 둘러싸고 갈등과 대립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둘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현 사회가 긍정적으로 돌아간다고 보지 않는 것이죠. 현재의 사회는 가진 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회 구조는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이 갈등론자들은 진보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겠다. 자연스럽게 이들은 어떤 안정을 중시하는 반면에 이들은 어떤 사회 변동을 꾀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을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미시적인 관점에서는 사회문화 현상을 그러면 어떻게 바라볼 거냐. 이 미시적인 관점에서는 개개인들에게 초점을 맞춘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 가출이 급증하고 있다,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그러면 청소년 가출이 급증한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의 사회문화 현상이 맞죠? 그러면 기능론자들이 바라볼 때 청소년 가출이 늘어나는 이유와 갈등론자들이 바라봤을 때 청소년 가출이 급증하는 이유, 상징적 상호작용론자들이 바라봤을 때 청소년 가출이 급증하는 이유가 다를 것이다, 이런 논리예요. 그러니까 기능론자들이 바라본다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학교와 가정과 정부라고 하는 이런 사회의 구성 요소가 있다면, 가정에서 아이들을 제대로 돌봤더라면, 학교에서 아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어려운 고민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상담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졌더라면, 정부에서 청소년 어떤 이 비행이라든가 청소년 가출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대책을 세웠더라면 청소년 이 비행 또는 가출,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가정과 학교가 그리고 정부가 제 기능을 다한다면 이런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하는 게 기능론의 입장이겠죠. 반면에 갈등론에서는 기성세대와 여기에 기성세대가 있고 여기에 청소년 세대가 있다면, 이 청소년 세대와 기성세대 사이의 대립, 기성세대가 청소년 세대를 이해하고 그들을 보듬고 감싸주고 이런 게 아니라 끊임없이 억압하고 기성세대가 청소년들의 목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신들의 목소리만 강요하고, 이러다 보니까 탈출구를 찾을 수 없는 청소년들이 가출이라든가 또는 비행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이건 모순덩어리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마 갈등론일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공부해 보려고 하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겠는가? 바로 가출하는 그 청소년 개인, 그 사람이 도대체 어떤 상황에 처했길래 자신이 처한 상황을 어떻게 규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했길래 가출을 할 수밖에 없었겠는가, 이런 것에 주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시간에 알고자 하는 이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자면 이런 겁니다. 사회문화 현상이
나타났다고 치면 어떤 경우에든지 거기에 그 행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행위자 그 개인이 다른 개인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겠죠. 예를 들어서 가출한 청소년이 있었다고 치면 그 가출한 청소년이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그 사람을 행위자라고 하면 이 행위자 개인이 다른 개인과 관계를 맺고, 예를 들어서 부모와 친구와 선생님들과 관계를 맺고 이들 사이에서는 끊임없이 의미가 있는 상징을 교환하게 되어 있죠. 말을 한다든가 표정을 보면 알 수가 있다든가 심지어 몸짓이라든가 기호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상징을 교환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게 될 것이고 그 결과 어떤 현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상징적 상호작용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연구자의 관점에서 그 행위를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연구자는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행위자가 어떻게 그 상황을 규정했느냐 그리고 어떤 의미를 부여했느냐를 알아내면 그러면 그 현상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봅시다. 자, 여기에서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행위자 개개인이 자신들이 처한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했느냐 이것을 우리는 상황 정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연구자는 행위자가 부여한 그 의미 부여 어떻게 상황을 규정했느냐 하는 이 상황 정의를 파악하면 그 행위자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사회문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봅시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개학을 해서 수업정이 울려서 교실에 들어왔는데 굉장히 시끄럽더라. 근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들어와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학생들을 향해서 이렇게 주먹을 한 10초 정도 보여줬더니 학생들이 조용해졌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떠들던 학생들이 조용해졌다. 이건 하나의 사회문화 현상이잖아요. 그럼 이것을 연구해 보니까 차계창이라는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와서 아무 말 없이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러면 내가 나하고 관계를 맺은 학생들에게 상징을 준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의미를 각자 부여한 것입니다. 너 죽을래? 너희들 한번 떠들다가 혼나고 싶어? 이런 의미를 여기다 부여하니까 야, 이 떠들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조용해졌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교실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에게 아무 말 없이 주먹을 불끈 줬더니 여러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너희들 혼날래 조용히 해 이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잘해보자 파이팅 그러면 여러분들은 막 환호를 저들면서 굉장히 치열업 돼가지고 파이팅 하면서 교실이 더 시끄러워졌을 겁니다. 그러면 내가 부여한 이 상징에 대해서 주먹이라고 하는 것도 몸짓, 말도 그렇고 글도 그렇고 기호라든가 바디랭귀지 이런 것들을 다 상징이라고 그런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상징에 대해서 개개인들이 어떤 의미를 부여했느냐를 파악하면 그 현상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또 수능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이런 것들 많이 나옵니다. 지나가다가 어떤 이쁜 아가씨를 보고, 학생을 보고, 아니면 반대로 요즘에는 여학생이 멋있는 남학생을 보고, 저기요, 잠깐 시간이 되시면 어디 가서 차 한잔 하실래요? 라고 물어봤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A라는 행위자가 B라는 이 사람에게 관계를 맺은 B라는 사람에게 상징을 이렇게 교환한 거 아니에요? 차 한잔 하실래요? 이렇게 되니까 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차가 꼭 커피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잖아요. 커피 한잔 할래요? 이런 의미보다는 우리가 어떤 시간을 갖고 좀 얘기 좀 할래요? 시간 좀 내주시겠어요? 이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A라는 행위자가 B의 관계를 맺고 있는 B에게 어떤 상징을 부여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가 그 다음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연구자는 행위자들 사이에, 개개인들 사이에서 주고받은 그 상징의 의미를 파악하며 그 현상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상징적 상호작용론에서는 세상이 어떠니, 무슨 사회 구조가 어떠니, 제도가 어떠니, 이렇게 행위를, 이 현상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그 현상과 관련이 있는 그 개인, 그리고 그 개인이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고 규정을 했는가 하는 그 상황 정의, 그거를 파악하면 사회문화 현상을 미시적으로 깊고 세밀하게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이 상징적 상호작용론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의미 부여입니다. 무슨 의미 부여? 행위자가 상징에 부여한 그 의미, 이것을 파악하면 자연스럽게 상황 정의를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이 상황 정의를 이해할 수 있게 되면 사회문화 현상을 제대로 올바로 파악하고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능동적 행위 주체로서의 개개인에 주목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개인의 능동성을 강조하는 이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행위자 마음대로 세상이 돌아가지는 않잖아요. 어쩔 수 없는 시대 상황이라는 것도 있고 사회적 분위기라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대학교를 다니던 80년대와 우리 때는 대학 진학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전체 학령 인구 중에 대학에 가는 사람들은 한 15% 정도 됐었고, 그 중에서 스카이 가는 사람들은 뭐 한 1% 정도 되니까 우리 때만 해도 스카이 정도 대학을 다닌다고 하면 취업 걱정을 하는 시대가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대학 생활에 낭만이 있었죠. 그러나 지금은 시대 상황이, 취업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잖아요. 뭐 서울대 아니라 서울대하고 훨씬 좋은 대학을 나와도 취업이 쉽지 않은 세상이니까 대학생이 1학년 때 무슨 뭐 미팅을 한다든가 꽃 구경을 간다든가 사회의 어떤 구조리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런 것보다는 들어가면서부터 취업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개개인들이 공동체에 뭔가 모순을 시작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저희 때보다는 약한 것 같거든요. 그러면 80년대 대학을 다닌 사람들은 굉장히 이타적이고 2000년대 또는 2010년대, 20년대 대학을 다니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기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 시대 상황에 따라서 개개인의 사고와 행동이 분명히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나 미시적인 관점인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이처럼 어떤 시대 상황이, 사회 구조가 개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자, 거시적인 관점은 말 그대로 사회 구조나 제도가 개개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잘 설명할 수 있지만 개개인의 능동성에 대해서는 잘 설명을 못한다. 반대로 미시적인 관점에서 사회문화 현상을 설명하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개개인의 어떤 능동성, 이것에 대해서는 잘 설명할 수 있지만 어떤 사회 구조가 개개인에게 미치는 시대 상황, 분위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잘 설명을 못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사회문화 현상을 거시적으로 바라보는 게 옳으냐, 미시적으로 바라보는 게 옳으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저번에도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사회문화 시간에 공부하는 것은 옳고 그름의 관점을 배우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거시적으로 바라보는 게 맞고 어떤 때는 또 미시적으로 바라보는 게 사회문화 현상을 좀 더 효율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또 어떤 때는 거시적인 관점과 미시적인 관점을 같이 바라봐야 사회문화 현상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A라는 관점은 옳고 B라는 관점은 틀리다. 이렇게 말을 해서도 안 되고, 어떤 때는 A가 맞고 어떤 때는 B가 맞고 아니면 어떤 때는 그 둘의 조화를 갖춰야 한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료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여러분들 우리 교과서입니다. 교과서. 이 교과서를 보시면 교과서 20쪽에 보면 스포츠를 어떤 관점에서 보아야 할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를 선생님이 한번 읽고 이 관점은 기능론인지 갈등론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 현대사회에서 스포츠는 어떤 의미일까? 사람들은 현실 사회의 고단함이나 중요한 정치적 이슈보다는 스포츠에 더 쉽게 집중한다. 그런데 올림픽과 같은 국가대항 경기 이외에도 프로야구나 프로축구와 같은 프로스포츠까지 도입하여 국민의 시선을 끌게 하면 이익을 보는 집단이 있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국민의 관심을 끄는 국가대항 운동 경기나 프로스포츠를 비판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한다. 올림픽이나 월드컵과 같은 국가대항 운동 경기를 보면서 대한민국이라고 소리치는 순간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갈등이나 중요한 문제사안은 사람들의 시선에서 사라진다. 대신에 한 목소리로 같이 응원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애국심을 느끼게 된다. 이를 통해 정치계는 민감한 사안에 형성되는 반대 혐오를 피해갈 수 있다. 이처럼 스포츠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은 현대사회에서 스포츠가 차지하고 있는 사회적 위상이 높아졌고 운동경기장은 정치적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포장할 수 있는 좋은 장소이기 때문이다. 운동경기장은 사회에 저항하는 젊은이들의 방종을 억제하고 정치적 무관심을 고취하는 훌륭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별을 자연스러운 곳으로 만드는 것에도 기여한다. 또한 개인이 노력하면 현실은 언제나 변할 수 있다는 환상을 유포하기도 한다. 이처럼 운동경기장은 정치적 통제를 위한 훌륭한 수단이 된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면 이 글의 저자는 스포츠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봅니까? 부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봅니까? 사람들에게 어떤 삶의 의욕을 주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우리에게 어떤 안정감을 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스포츠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 사회의 모순을 외면하게 되고 스포츠라는 것 때문에 어떤 통제하는 사람들이 젊은이들을 자기 의도대로 통제할 수 있고 불합리한 사회에 대해서 인식하게 못하게 하고 있다. 이런 시각에서 얘기하고 있죠. 즉 스포츠에 대해서 갈등론적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다. 부정적으로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고 있다. 현재 부분과 부분들이 서로 의존적이고 협조적이고 조화와 균형을 맞추는 스포츠가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측면, 이거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스포츠 때문에 우리 사회에 잘못된 적으로 모순되고 불합리하고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면이 잊혀진다. 이런 시각에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바라보죠. 갈등론적 시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수능 문제에서도 이러한 여러 가지 자료가 주어졌을 때, 자, 이게 기능론인지, 갈등론인지, 아니면 상징적 상호작용론인지를 우리가 파악하는 팁은 전에도 얘기했습니다.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그 현상과 관련이 있는 개인, 그 개인이 부여한 의미, 그거를 파악해서 현상을 이해하려고 하느냐라고 한다면 세 가지 이론을 구별할 수 있겠습니다. 자, 또 다음 시간에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